늦은 밤 지하철역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지갑엔 1,000원도 없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죠.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 전부 10만 원을 꺼내 쥐어줬습니다. 병원 가세요. 꼭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고 그녀는 이름도 안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이틀 뒤 그녀의 회사 앞엔 검은 벤츠 5대가 줄지어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지우 대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대체 그날 밤 그 노인은 누구였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1시가 넘은 지하철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내려갔죠. 오늘도 야근이었습니다. 중견 유통회사 영업기획팀의 말단 대리 송지우. 35살 미혼. 월급 250만 원에 적금도 못 드는 처지였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통장엔 12만 원이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내일 동생 학원비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련해야 했고 아버지 약값도 밀려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계단 중간쯤 한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숨소리가 거칠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엔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네.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노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약했고 체온도 낮았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죠. 이러다 큰일 나겠어. 어르신,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지우가 다급히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말에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구급차를 불렀지만 응급실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뤘고 아버지는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처럼 두고 볼 순 없어. 지우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 든 돈 전부 10만 원권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동생한테 보내려던 돈이었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지우는 노인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응급실 가시면 일단 치료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꼭이요. 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지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그냥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죠. 지우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돈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죠. 이름이. 그냥 빨리 병원 가세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재촉했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생한텐 내일 월급 들어오면 보내야지. 어머니 병원비는 카드로 일단 긁고. 지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도운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성그룹의 회장, 민기태라는 것도요. 그리고 이틀 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도
지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작은 투룸 빌라는 고요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동생 민서는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었죠. 혼자 사는 이 공간은 편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주저앉았습니다. 10만 원. 통장엔 2만 원이 남았습니다. 급여일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고 어머니 병원비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해야 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라도 해야 하나.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22살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지우는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쓰러졌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엔 아버지가 들것에 실려 있었고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일단 응급처치 동의서에 사인하시고 입원 보증금 500만 원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없으시면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퇴원하셔야 해요. 그 순간 지우는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통장엔 100만 원도 없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못한 상태였죠. 결국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급하게 모은 돈으로 수술은 받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후유증이 남았고 아버지는 그 후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지우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우는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노숙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병원비 금요일까지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은 병원 잘 가셨을까? 문득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흐려진 눈빛, 그리고 돈을 받을 때의 그 표정.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시겠지.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습니다. 영업기획팀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동료들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제 야근 몇 시까지 했어? 옆자리 선배 혜진이 물었습니다. 11시쯤요. 고생 많았네. 근데 오늘 팀장님 기분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지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팀장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송대리 대표이사님께서 찾으신다는데 팀장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대표이사님이요? 지우도 놀랐습니다. 입사한 지 7년 대표이사를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단 대리인 자신을 찾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한 걸까? 아니면 인사 발령이라도 나는 걸까?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임원실 전용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송지우 대리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는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넓은 집무실 소파에 어젯밤 지하철역에서 만난 바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양복 입은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우를 보자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살았네, 송지우 대리.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표이사실 소파에 앉아 있는 노인, 아니 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맞춤 정장, 그리고 눈빛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송지우 대리님 앉으시죠.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성그룹 비서실장 한동수입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성그룹.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유통과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이 바로 그 그룹의 회장이라는 겁니까? 놀라셨죠? 노인이, 아니 민기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사실 전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연결식이었죠. 혼자 조문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역 계단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더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협심증이 있어서 항상 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약을 빼먹고 나왔습니다. 경호원도 기사도 없이 혼자였죠. 제 고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보내는 길엔 혼자 가고 싶었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당연합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계단에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송 대리님, 당신은 달랐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진 돈 전부를 주셨죠. 10만 원, 당신에게 적지 않은 돈일 텐데 말입니다. 그냥, 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는요. 회장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르면서 사람보다는 숫자를 먼저 보게 되더군요. 감정보다는 손익을, 진심보다는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경영자의 숙명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비서실장이 차를 따라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지우는 찻잔을 바라보며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입원했죠.
그리고 나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저를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걸고 계셨더군요. 우리 유통계열사 직원이라는 걸 알고 곧바로 인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지우는 무의식 중에 목에 걸린 출입증을 만졌습니다. 그랬구나. 송 대리님.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해준 그 선이에요. 지우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렸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고 비서실장은 흰 봉투를 꺼내 지우 앞에 놓았습니다. 적지만 제 마음입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죠? 저는 돈을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이걸 받으면 그날 밤 제가 한 일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우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군요. 회장은 비서실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사양하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송 대리님, 본사 기획실로 발령 내겠습니다.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본사 기획실이요? 네. 대성그룹 본사 경영기획실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보세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대리일 뿐이에요. 그런 자리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영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제 곁에서 일해주세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했습니다. 아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시겠습니까? 회장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인데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니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군요. 제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건강이?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지우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지우는 대표이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었어? 혜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별일 아니에요. 지우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송지우 대리님, 다음 주 월요일자로 본사 경영기획실로 발령 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구나. 주변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우야, 본사 발령이래? 대박, 어떻게 된 거야? 경영기획실이면
완전 엘리트 코스잖아.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회. 어쩌면 이건 인생의 전환점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발령이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도요. 35층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여기서 일하게 되다니.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을 꽉 움켜쥐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경영기획실로 발령받은 송지우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여직원이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지우 대리님이시죠? 저는 경영기획실 김소희 과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소희는 밝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올라갔고 28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최신형 책상과 의자, 큰 모니터들, 그리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가 경영기획실입니다. 저희 팀은 총 12명이고요. 주로 그룹 전략 기획과 투자 검토를 담당합니다. 소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송 대리님 자리예요.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고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대리님, 회의 시작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소희의 안내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고 맨 앞자리엔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네요. 시작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투자건에 대한 검토, 계열사 실적 분석,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고 지우는 필사적으로 메모하며 따라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이전 회사에서 하던 영업기획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엔 벌써 업무 관련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하나하나 열어보며 정신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 대리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소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우는 소희를 따라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뷔페식으로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았고 소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네, 솔직히 좀 어렵네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소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발령 내셨다면서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회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소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요. 우연이라니 신기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중심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완벽하게 맞춘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보고하느라 바빴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저분이 민준혁 상무님이에요. 소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아들이시고 그룹 후계자세요. 완전 똑똑하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좀 차갑다는 평이 있어요. 지우는 민준혁을 힐끗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준혁은 지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지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아드님이구나. 오후 내내 지우는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고 지우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송지우 대리님, 회장님께서 잠깐 들러달라고 하십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안내했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은 돌아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은 어땠나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진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송 대리, 부담스럽죠? 조금은요.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부른 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부탁이요? 네. 제 아들 말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준혁이는 똑똑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숫자와 논리만 보고 감정은 무시하죠.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이 그룹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차갑게만 대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겁니다. 회장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송 대리님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아이 곁에 있어줬으면 합니다. 조언자로서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상무님과는 아무 관계도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이 비서팀으로 배속시키겠습니다. 가까이서 그 아이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상무님이 원하실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송 대리님 부탁합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지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준혁 상무님 비서라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지우 대리님이시군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지우를 관통했습니다. 상무님. 아버지한테서 들었습니다. 제 비서팀으로 오신다고요. 준혁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버지가 왜 당신을 이렇게 챙기시는지요. 지하철에서 도와줬다고 해서 이건 과한 보답 아닙니까? 준혁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기대하지 마세요. 준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내보낼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첫날부터 지우는 자신이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호의, 준혁의 경계, 그리고 주변의 시선.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 수 있어.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무실은 29층에 있었고 비서팀은 총 4명이었습니다. 팀장인 박미진 차장, 그리고 2명의 대리, 그리고 이제 막 합류한 지우였습니다. 송 대리님, 여기 앉으세요. 미진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엔 벌써 스케줄표와 업무 지침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상무님 일정 관리, 회의 자료 준비, 외부 미팅 세팅.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업무였습니다. 오전 9시 준혁이 출근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비서들이 일제히 인사했고 지우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진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송 대리, 오늘부터 상무님 오전 브리핑 담당하세요. 네, 제가요? 네. 회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미진의 목소리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들고 준혁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러 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지우는 긴장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전 10시에 신규 투자건 검토 회의가 있고요. 12시에는 미래건설 대표님과 오찬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잠깐. 준혁이 손을 들어 지우를 멈춰 세웠습니다. 미래건설 오찬, 장소가 어딘가요? 호텔 라비앙입니다. 취소하세요. 저쪽에서 정한 장소는 안 갑니다. 우리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검토 회의 자료 가져왔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다음부턴 미리 준비해 오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준혁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보세요. 지우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고 옆자리 대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상무님은 원래 저래요. 완벽주의자시거든요. 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나한테만 더 차갑게 대하는 것 같지? 점심시간 지우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먹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내려와요. 회장은 웃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어때요? 너무 까다롭진 않던가요? 아닙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지우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좀 냉정하긴 해요. 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혁이한테 곧 결혼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이요? 네. 상대는 한성그룹 회장 딸 서연아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재벌가끼리 합치는 결혼이죠. 사업상 필요한 결혼이고요.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결혼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연아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준혁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집안끼리 정한 결혼일 뿐이죠.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제 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저 의무라고만 생각하죠. 지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송대리, 회장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한테 사람의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숫자와 계약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냥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한테 그걸 보여줬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바라시는 게 뭐지?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후 내내 지우는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미팅 자료를 준비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준혁의 지시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손에 익지 않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우가 인사하자 준혁은 잠깐 멈춰섰습니다. 송대리, 네 상무님. 오늘 회의 자료 잘 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인정받은 건가?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들었어? 상무님 약혼 발표한대. 진짜? 한성그룹이랑? 응, 다음 달에 공식 발표래.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그날 오후 준혁이 비서팀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약혼식 준비하세요. 한성그룹과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준혁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들이 대답했고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날 밤 지우는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대리 들었나요? 네, 들었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회장의 목소리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준혁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회장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송대리 부탁합니다. 그 아이한테 다가가 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의 기대, 준혁의 냉정함, 그리고 자신의 위치. 이 모든 게 뒤엉켜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회의 중 준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상무님, 비서들이 달려갔고 지우도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준혁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책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셔야 해요. 지우가 다급히 말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의 계속하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송대리, 뭐 하는 겁니까? 준혁이 화를 냈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준혁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지우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준혁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송대리,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구급차를 불렀습니까? 지우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준혁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준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준혁은 잠들어 있었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구나. 차갑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도 그저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병실 밖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지우는 그를 말리다가 포기한 상태였죠. 민준혁 상무병실이 어디죠? 복도 끝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여자가 간호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샤넬 투피스에 명품 가방, 완벽하게 손질된 긴 생머리를 한 그녀는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서연아, 준혁의 약혼녀였습니다. 연아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지우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준혁 씨, 연아는 놀란 표정으로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입원한 거예요? 회사에서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조금 쉬다 가려고요. 별일 아니긴요. 과로라면서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아의 목소리엔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연아가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아, 저는 상무님 비서 송지우입니다.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연아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서분이 여기까지 계시네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제가 있으니까 송 비서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준혁 씨 돌볼게요. 연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건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송 대리, 오늘은 돌아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저게 정상이지. 약혼자가 있는데 내가 왜 계속 여기 있어?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연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그 차가운 시선이 지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한 지우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지우를 보며 수군거렸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꽂혔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우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이상한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목 없음, 발신자 익명. 클릭하니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준혁과 지우가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도가 묘했고 마치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맥으로 들어온 신입이 벌써 상무님 곁에? 야심 대단하네요. 지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른 메일들도 열어봤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우가 회장의 뒷배를 믿고 준혁에게 접근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송 대리님,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인사팀 회의실로 들어가니 인사 담당 임원과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우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송 대리님, 최근 사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무님 약혼을 앞둔 시점이라 더 민감한 문제죠. 임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상무님 비서 업무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업무를 했을 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퍼지잖아요. 그럼 제가 물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 대리님을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당신만 힘들어질 거예요.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송지우 대리님이시죠?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연아입니다.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송 대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준혁 씨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당신이 왜 회장님 덕분에 회사에 들어왔는지, 왜 준혁 씨 비서가 됐는지 다 알아요. 연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결혼을 반대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심어 놓은 거죠. 준혁 씨 마음을 돌리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거짓말 마세요. 연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부모님 지방에 계시죠? 아버지 건강 안 좋으시고 어머니도 병원 다니신다면서요?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아세요? 당신 가족 정도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연아의 목소리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럼 당신 가족은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버티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동생 민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우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사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회사로 출근해서 인사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송 대리님, 진심이세요? 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인사팀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 퇴원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피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
준혁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송대리, 잠깐 들어오세요. 지우는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표 냈다면서요? 네. 이유가 뭡니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 앞에 섰습니다. 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소문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아한테서도 연락받았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송대리,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상무님한테 피해가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준혁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입니까?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송대리,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상무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약혼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 결혼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의 눈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끼리 정한 결혼, 사업상 필요한 결혼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무님, 사표 철회하세요. 제가 지킵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맡겠습니다. 상무님 혼자서는 안 돼요. 한성그룹은 너무 큽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무님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준혁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들었네. 송 대리가 사표를 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당신을 이런 소용돌이에 끌어들인 건 저였으니까요.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회장은 지우와 준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혁아, 너도 알겠지만 이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그리고 송 대리, 당신도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이 아이는 평생 차가운 인생만 살 겁니다. 회장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만이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우야,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괜찮아. 왜?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다 갔어. 금융회사 사람들이라더니 아버지한테 대출 권유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데? 너 회사 어디 다니냐? 월급은 얼마냐? 그런 거.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버지가 화내면서 쫓아냈지만, 엄마, 그 사람들 명함이라도 받았어? 아니, 명함도 안 주고 갔어. 이상하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성그룹, 벌써 움직인 거야. 엄마, 앞으로 그런 사람들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근데 지우야,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지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가족들이 위험해져.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퇴사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송 대리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죠? 인사팀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최종 퇴사 처리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우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의 약혼식 날짜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지우는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상무님은 상무님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퇴근 시간 지우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짧았던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송 대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상무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할 건 제가 해야죠. 준혁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아닙니다. 상무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제 분수를 모르고 이런 곳에 온 제가 잘못이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이익만 보는 우리와 달리 당신은 사람을 봤어요.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무님도 좋은 분이세요. 다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계실 뿐이죠.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더 강했다면 당신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상무님, 지우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세요. 지우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본다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정식으로 퇴사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서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민서의 목소리는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지우는 가방을 들고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민서가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어머니는 지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근경색 재발이래.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요? 지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통장엔 400만 원밖에 없었고 퇴직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입금 500만 원만 내시면 수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가 모자랐습니다.
민서의 카드도 합쳐서 겨우 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구하지? 친척들에게 빌릴 수도 있었지만 이미 예전에 빌린 돈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지금 백수 상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지우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송지우 대리님이시죠? 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회장님 따님께서 전화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따님께서 송 대리님 아버님 상황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민준혁 상무님 약혼식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상무님과 일체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수술비 전액과 아버님 입원비 1년치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준혁과의 인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약혼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님과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수술비는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민서가 다가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수술할 수 있어.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일주일만 잘 버티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가족이 먼저지.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준혁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회장님 번호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대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준혁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송대리.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회장실로 올라간 준혁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약혼을 파기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송지우 대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버지가 돕겠다. 감사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우가 이미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지우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아버지 곁을 지키며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지우야, 넌 서울 가 있어.
여기는 엄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사실 서울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곳엔 이제 지우의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병실 창가에서 지우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송지우 대리님이시죠? 저는 대성그룹 법무팀 최진수 변호사입니다.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친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송 대리님 퇴직금과 위로금입니다. 봉투 안엔 수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송지우 대리에게 자네가 떠난 후 회사가 많이 허전하네. 자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겼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지. 준혁이가 자네를 찾고 있네. 하지만 자네 연락처가 바뀌어서 닿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 자네가 피하는 것 같다고 준혁이가 말했네. 자네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게. 준혁이는 약혼을 파기했네. 혼자서 이사회를 설득했고 한성그룹과의 관계도 정리했네. 엄청난 파장이 있었지만 그 아이는 버텼네. 왜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네.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를 바꿨네. 그러니 부디 자네도 자신을 숨기지 말게. 자네가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민기태 올림.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무님이 약혼을 파기하셨다고요? 네. 한 달 전입니다. 큰 소동이었죠. 한성그룹과 대성그룹 사이에 법적 분쟁까지 갈 뻔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이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위약금을 물었고 이사회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상무님 말씀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문은 열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준혁. 지우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 대리님, 회장님과 상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열쇠가 따뜻했습니다. 상무님, 그날 밤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지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지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많이 했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으시니까요. 아버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됐지?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한 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야, 이제 그만 내 인생을 살아라. 아빠는 괜찮아. 아빠, 너한테 빚진 것 같아서 항상 미안했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해. 누가 뭐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진 노인을 돕던 그날 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인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렵지. 그리고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네도 자네 자신을 도와줘. 자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행복을 받아.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기지 말자.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의사는 앞으로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우야, 너 서울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서 할 일 있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진수 변호사님, 저 송지우입니다. 아, 송 대리님,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과 상무님을 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대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높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군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회장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눈빛이. 네.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도 제 마음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9층으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9층에 내려서 준혁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준혁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준혁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우를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송 대리님? 안녕하세요, 상무님.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찾아뵈러 왔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망쳤었죠. 두려웠어요.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괜찮아요. 지우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무님을 좋아합니다. 준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상무님이 힘들어하실 때 마음이 아팠고 상무님이 약혼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요. 준혁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당신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이제 숨기지 맙시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네. 함께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엔 대성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이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셨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성그룹과의 약혼을 파기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무님, 그건 저는 송지우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준혁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재벌가 딸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이사들은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진심이 무엇인지를요. 준혁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여러분의 반대가 있더라도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그룹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성그룹과의 관계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알고 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관계보다 진실한 사랑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내 말 다 들었다. 아버지, 이사 여러분. 회장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아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숨기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송지우라는 사람 말입니다. 그녀는 제게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돈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이사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아들 곁에 있다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회장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내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사회는 결국 준혁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회장의 뜻이 확고했기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은 회장실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용기 낸 거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 어디 있니? 지금 인사팀에서 복직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지켜줘라. 네, 아버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대성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민준혁 상무, 송지우 씨와 공개교제.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성그룹과의 약혼 파기 후 처음으로 밝힌 새로운 인연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지우를 찾아다녔고 SNS는 순식간에 이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범한 직장인과 재벌 상무의 사랑.
신데렐라 스토리의 현대판. 여러 제목들이 쏟아졌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우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됐고 어머니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내 회사구나. 아버지는 대성그룹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대단하구나. 우리 딸.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상무님은 어떤 분이시니? 좋은 분이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에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준혁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준혁은 지우를 보자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송 대리님, 상무님, 부모님이세요. 지우는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준혁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혁입니다. 아이고, 고개 들으세요. 어머니는 당황하며 준혁을 일으켰습니다. 딸아이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지우가 자주 가던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지우는 부모님께 국을 떠드렸습니다. 준혁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상무님, 이런 데 처음이시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자주 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곳이니까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은 호텔로 돌아가셨습니다. 준혁과 지우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부모님 뵈니까 어떠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어요. 이사회 발표보다 더 떨렸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상무님도 그럴 때가 있으시네요. 당연하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인데요. 준혁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네, 고맙습니다. 왜요? 저한테 돌아와줘서요. 숨기지 않고 마음을 말해줘서요. 지우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우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그날 밤 지하철역에서 아버지를 도왔을 때 왜 그러셨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저는 절대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준혁은 지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도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준혁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니까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서연아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민준혁 상무님 계십니까?
연하는 비서실에 나타났고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준혁이 집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송지우 씨도 계시네요. 연하는 지우를 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어요. 두 분께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말씀하세요. 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하려고 왔어요.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송지우 씨, 제가 너무 심했어요. 협박하고 가족까지 건드린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준혁 씨를 잃을까 봐요.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죠. 연하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준혁 씨한테 진심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준혁 씨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요. 준혁이 입을 열려 했지만 연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날게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다. 그 말을 남기고 연하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우와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후련합니다.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네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새로 문을 연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 현판에 새겨진 글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축하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지우는 대성그룹을 떠났습니다. 준혁 곁에 머무는 것도 좋았지만 지우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 마음을 준혁에게 말했을 때 그는 흔쾌히 지지했습니다. 당신다운 선택이에요. 제가 돕겠습니다. 대성그룹의 후원과 지우의 열정이 만나 따뜻한 손길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쉼터이자 무료 의료 지원 센터였습니다. 개소식장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오셨고 동생 민서도 왔습니다. 언니 대박이다.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구나. 아버지가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무대 위로 올라간 지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손길 재단 이사 송지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특별한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쓰러져 계셨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 전부를 드렸죠. 그게 10만 원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대성그룹 민기태 회장님이셨고 그 인연으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진심이 무엇인지를요. 지우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이 재단은 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곳, 아무도 외면하지 않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준혁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고마워요, 상무님. 두 사람은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재단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하루 100명까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지우는 깨끗한 식당을 안내했습니다. 2층은 의료 상담실이었습니다.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로 진료해 주십니다. 3층은 쉼터였습니다. 임시 거처가 필요하신 분들이 머무실 수 있어요. 최대 한 달까지요. 회장은 시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송 이사님 열정 덕분이죠. 투어가 끝나고 회장은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송 이사님.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날 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 계단에서 죽었을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평생 차가운 인생만 살았겠죠.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회장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재단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당신처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와 준혁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피곤하시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행복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요. 보기 좋습니다. 준혁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빛나고 있어요. 상무님도요. 지우는 잔을 들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평판 좋으시던데요? 직원들이 상무님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입니다. 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으로 솔직하게 얘기했었죠. 지우가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날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지금도 떨려요. 왜요?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우 씨,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상무님, 제가 당신한테 배운 것들을 평생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은 일어나 지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지우와 준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 재단 정원에서였습니다. 하객들은 100명 남짓, 가족, 친구, 그리고 재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지우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는 수수했지만 지우의 미소는 빛났습니다. 준혁은 지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구나. 주례는 회장이 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특별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우와 준혁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키스로 약속을 확인하십시오. 준혁은 지우에게 입 맞췄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피로연은 재단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지우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언니 정말 예뻐.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화장 번져. 지우는 웃으며 민서를 안았습니다. 부모님도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행복해라. 네, 아빠. 엄마. 준혁도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지우는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뒤따라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응. 잠깐 바람 뿌려고. 지우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뭐가요? 1년 반 전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을 도운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준혁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면서요. 네, 약속해요. 지우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후 따뜻한 손길 재단은 전국에 15개 지부를 열었습니다. 지우는 이사장이 됐고 준혁은 대성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은 재단 본부를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만든 거야? 7살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랑 아빠가 도와주셨어. 우와, 대단해. 5살 아들 민준이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아이들 손을 잡고 재단을 걸었습니다. 식당에선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쉼터에선 사람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아. 지우는 아이들을 안쳤습니다.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뭐야?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 지우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 왜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야.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지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 가르치시네요.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 멀리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1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한 가족을 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왔습니다. 재단 건물엔 불이 켜졌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 아래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우며 사는 세상. 그게 지우가 꿈꾸는 그리고 만들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귀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